안녕하세요. 저는 이타서울의 왕언니 한유사랑입니다. 네, 오늘은 환경에 대한 문제, 특별히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의 상황을 맞은 현재를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북극곰 보이세요? 네, 북극곰이 보이시죠? 여러분, 북극곰이 살 땅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극지방에 있는 빙하가 녹고 있다고 해요. 2005년에 어떤 매체에서 이미 북극의 빙하 중에 3분의 1 이상이 녹았다고 보도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빙하 끝에서 망연자실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곰이 살 곳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걱정이에요. 너무 속상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북극곰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북극곰이 살 곳이 없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북극곰이 이제 내려와서 남하에서 살아야 돼서 아파트나 이렇게 서울의 아파트 이런 거를 한 채씩 마련을 해서 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고민인 걸까요? 네. 빙하가 녹고 북극곰이 살 곳이 없어지는 게 사실 북극과 6,901km 떨어진 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보시면 이게 이제 북극의 빙하의 이제 그 양인데요. 점점 줄어들었죠. 이렇게 점점 따뜻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다고 해요. 자, 이걸 보시면 나사에서 이렇게 지구의 지금 열을 측정한 건데요. 제가 오늘 빨간 옷을 입은 이유가 지구가 불타고 있다는 걸 이렇게 단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빨간 옷도 한번 입어봤어요. 자, 이제 여러분 옛날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은 옛날이 아닐 수 있어요. 저는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최근의 기억일 수 있어요.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여러분 국민학교 아니고 초등학교일 텐데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따뜻한 공기는 상승하고 차가운 공기는 하강한다는 걸 아마 배우셨을 건데요. 기온이 따뜻해지면 공기가 팽창을 하죠. 그리고 밀도가 낮아지고 가벼워지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갑니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이렇게 라면을 끓이다 보면 김이 이렇게 하늘로 솟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겨울에 이렇게 히터를 틀어보시면 얼굴은 막 더워가지고 빨간데 발이 막 시려운 경우들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발이 시리지만 이제 히터를 틀면 이제 열이 위로 올라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건데요. 이 현상을 한번 지구로 확대를 해볼게요. 극지방과 적도에서 열에 의해서 공기가 팽창하고 밀도가 달라지면서 공기의 이동이 만들어집니다. 이 공기의 이동으로 제트기류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아열대 제트기류와 한대 제트기류 사이인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제트기류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제가 여러분의 반응을 이제 잘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다다다 설명을 할 거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아열대 제트기류는 먼저 태양 복사를 가장 강하게 받는 적도 부근에서 공기가 데워지겠죠. 그래서 공기가 올라가요.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이제 상공으로 이렇게 공기가 올라가는데 이게 공기가 쭉 올라가서 우주까지 갈까요? 그러진 않겠죠. 이제 우리 지구의 뚜껑 역할을 해주는 성층권에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지구가 이렇게 살짝 삐뚤어졌잖아요. 삐뚤어지고 이렇게 돌죠.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 공기는 지구의 영향을 받게 돼요. 북반구의 경우에는 이제 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지구의 자전 측과 자전의 영향을 받아서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편서풍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 공기의 흐름은 이제 사실은 이게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움직이면서 극지방까지 가야 맞잖아요. 근데 이 공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극지방까지 못 가요. 사실 지구가 우리 생각보다 되게 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극지방까지 못 가고 중간에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찬 공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공기가 찬 공기가 만나면 뜨거운 공기가 찬 공기를 밀어내죠. 야 비켜. 내가 여기 있을 거야. 그러면 찬 공기는 확 비키겠죠.
뜨거운 공기가 훨씬 센 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도차가 발생을 하면 바람이 불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기온차가 커질수록 센 바람이 불게 되고 이걸 제트기류라고 합니다. 이 제트기류는 어떤 데 쓰이냐면 그 제트기류를 타면 정말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연료를 최소한으로 해서 이 제트기류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 제트기류가 아열대 제트기류고 한대 제트기류도 있어요. 아까 제가 극지방까지 이 공기가 올라가고 싶지만 중간에 이제 상대적으로 찬 기운을 만나서 다시 이렇게 자리를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극지방은 또 춥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를 만나서 또 이런 편서풍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트 기류라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람의 모습인데 이제 여기는 이제 1988년도의 제트 기류예요. 지금 여기 88년도 이제 5월 6일, 7일, 8일 이것도 이제 나사에서 이렇게 측정을 한 건데 이 제트 기류가 굉장히 세고 이 커브를 보시면 조금 완만하죠. 이 제트 기류는 계속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중위도기 때문에 이제 열대 제트, 여기는 우리나라가 아닌데 여튼 열대 제트 기류와 이제 한대 제트 기류의 영향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제트 기류 설명을 여기까지만 해도 될까요? 이해 가세요? 어느 정도는 가죠. 어느 정도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이제 또 유튜브를 찾아보실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채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트기류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뭔가 이제 공기의 큰 흐름이 있고 중간쯤에 뭐가 있다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북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부는 바람이 있을 거고 아래쪽에서 또 동글동글하게 부는 바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 이렇게 뚝 형태로 북극의 이 찬 공기를 제트기류가 조금 전처럼 이렇게 가두어주는 역할을 해요. 왜 다음 거 안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이제 2010년에도 이렇게 제트기류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보시면 2010년에도 상당히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러냐면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극지방과 이 적도 부근의 중위도에서 이렇게 뚝처럼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는 제트기류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건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더 이 뚝의 역할을 못하고 이렇게 구불구불 뱀의 형태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진짜 복잡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자, 멀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좀 이게 정리된 거예요. 지구 온난화가 지금과 같이 않았을 때는 이렇게 구불구불해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띠 형태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렇게 파형으로 바뀌게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제트기류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젠 우리가 정말 기후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기상 이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밖에 못 나가고 이렇게 하느라고 이제 좀 간과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관심 있게 보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걸 사실 올해 처음 봤는데 지난 2020년에 한반도에 54일간의 역대 최장 장마가 지속이 되면서 한반도에 정말 물폭탄이 터졌다고 해요. 지금 저희는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일들을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잠겼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곳은 강원도 철원의 모습이에요. 이제 강원도 철원이 이렇게 호수처럼 이제 잠겼는데 이게 원래 이런 마을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게 마을이에요. 근데 비가 와서 여기 이렇게 잠긴 거예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물이 다 빠졌고 이 배수가 이제 완만하게 됐지만 이렇게 홍수가 여러 번 지속이 되면 물이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요. 자, 이런 홍수만이 아니라 이제
폭염도 사실은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피해 중에 하나죠. 2020년은 이제 홍수 때문에 폭염 일수가 열흘가량에 그쳤지만 2018년에 폭염 일수가 31.5일, 폭염특보 발효일은 43일로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사망자 수만 48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2018년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통계청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사망자 수를 160명이라고 다시 발표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이제 구조적인 문제와 신뢰성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죠. 그런데 또 여기에 또 의료진들, 전문가들은 폭염 노출 후에 바로 일사병이나 이런 이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온열 질환 사망자 수로 치지만 폭염 노출 후 합병증으로 하루 이틀 있다가 사망한 사람들은 온열 질환 사망자 수로 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발표한, 통계청에서 발표한 160명과 20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폭염으로 인해 3,200명 가량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이상 기후, 이제 기후 재난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자, 보면 2019년에 호주에서 산불이 났었죠. 근데 이 산불이 6개월간 꺼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2020년까지 이제 호주의 일대를 다 불바다로 만들었는데 이때 이제 한국보다 더 큰 면적 12만 4천 제곱킬로미터가 이제 불에 탔고 30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야생동물 10억 마리가 희생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소실된 이 부분을 보실 수가 있죠. 이 면적이 한국보다 넓은 면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2021년 올해 2월 미국 텍사스에서는 기후 재난이 발생을 했어요. 영하 22도에 이르는 극한 추위가 30년 만에 찾아왔다고 해요. 남부 텍사스의 기온과 알래스카의 기온이 동일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난방용 에너지 수요가 폭증을 하고 막 사람들이 당연히 난방 에너지를 많이 썼겠죠. 근데 이제 발전 설비가 이제 동파돼가지고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30명 가량의 사망자가 났고 또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1m 넘는 폭설로 8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사막에 눈이 와서 이렇게 여러분 이게 사막이거든요. 사막에 낙타가 있어요. 그래서 중동과 아프리카 사막에서는 낙타가 눈으로 뒤덮인 사막을 걷는 풍경을 또 연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봤는데 이제 한반도는 그렇게 춥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따뜻한 겨울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제트기류가 약화된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한 오해예요. 한파랑 이상고온 간의 널뛰기 현상조차도 이제 제트기류의 약화, 초래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이렇게 제트기류가 꾸불꾸불해지면서 보시면 이렇게 꾸불꾸불해지면서 이렇게 아래로 움푹 파인 구간이 있을 때는 여기가 만약에 한국이라고 하면 이렇게 움푹 파여 있으면 여기가 춥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한파가 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바로 넘어가면 갑자기 더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봄, 가을이 굉장히 짧아졌잖아요. 옛날에는 봄, 가을이 그래도 이제 환절기라고 해서 한 달 정도를 우리가 뭐 이제 봄도 느끼고 가을도 느낄 수 있었는데 뭐 지금은 열흘? 15일 정도로 아주 짧아졌죠. 그래서 뭐 이제 기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더 짧아질 수 있고 이제 봄과 가을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재택의료로 인한 이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했는데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또 다른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지구가 불타고 있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지속이 되면 아까 뭐 제트기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베리아 한랭 고기압이 발달하지 못해서 북서 계절풍이 약해지고 이제 한반도가 대기 정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우리가 봄에 미세먼지가 날아오잖아요. 근데 한반도의 상공이 이제 대기가 정체 상태가 된다면 미세먼지가 더 오래 머물게 되겠죠. 이게 바람이 불어서 미세먼지를 그래도 이제 바다 쪽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 당연히 대지가 건조해지겠죠. 대지에 있는 물들이 이제 증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지가 건조해지면 아까 호주처럼 산불, 화재 이런 게 더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한국도 사실 지난번에 이제 안동 쪽에도 그렇고 굉장히 큰 화재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대지가 건조해지기 때문이고 이 산불이 잘 잡히지 않는 이유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매년 우리나라보다 2만 제곱킬로미터의 큰 면적이 건조화로 인해서 사막화되고 있다고 해요. 매년. 여태까지가 아니라 매년 우리나라보다 더 큰 면적이 건조화로 인해 사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대기 중에 있는 지면에 있는 수증기가 이제 대기 중으로 이렇게 증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땅이 건조해진다고. 그럼 비가 내리겠죠. 근데 비가 이렇게 좀 자주 내려주면 좋은데,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 대기에서 수증기를 되게 오래 갖고 있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 수증기가 물을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확 내뱉는 거예요. 토하듯이. 그럼 아까처럼 그렇게 홍수가 나겠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가 났다가 또 이게 또 건조가 돼서 또 가뭄이 오면 또 산불이 나고 이게 진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다가 이제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또 태풍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흥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되게 심각한 얘기인데 이렇게 흥분을 해서 여러분이 사실 더 심각하게 느끼시지 못할까봐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이제 한 개만 더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북극곰이 살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극곰이 살 곳이 없어지는 것만 문제일까요? 사실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 이제 묶여있던 탄저균이 시베리아 동토층이 녹으면서 이렇게 세상에 나왔죠. 재작년인가요? 그래서 탄저균이 나와서 그 동네에 있던 동물들이 다 죽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균들뿐만이 아니라 메탄가스조차도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 함께 묶여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이미 녹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구로 노출이 되면 이산화탄소보다 20배 뜨겁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아래에 붙어있는 북극 해저에 있는 메탄가스조차도 방출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사실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영구 동토층. 영구적으로 얼어 있을 것 같으니까 얘네가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죠? 근데 얘네가 녹고 있는 거예요. 얘네는 영구적으로 얼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체 뭐가 나올지 과학자들은 굉장히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일부 과학자들은 이 모든 기후 재난 이런 것들이 지구 온난화가 원인이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완벽한 뭔가를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기후 이변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반기문 총장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전 대통령 있었죠? 하여튼 2015년에
195개국 각국의 수장들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이제 협약을 했어요. 이게 파리 협정인데요. 파리 협정 내용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온도 상승폭을 1.5도씨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을 말합니다. 이 파리 협정에 이제 보시면 트럼프 아저씨 어디 있죠? 이땐 트럼프 아저씨가 아니죠? 오바마 아저씨죠? 오바마 아저씨 어디 있죠? 잘 안 보이네. 여튼, 네. 근데 2020년에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구 온난화는 지구 멸망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막 이러면서 미국은 더 이상 온난화 억제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탈퇴를 선언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이제 그 탈퇴 선언이 사실은 다음 대선을 위한 정치적인 행위였다라고 이제 많이들 보고 있어요. 이미 이제 정권이 또 바뀌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천연 에너지 산업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어요. 이제 탈퇴 선언을 한 이후에도 미국 기업들은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등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탈퇴한 미국 외에도 현재 200여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 제한을 위해서 이 협정을 따르고 있고요. 이걸 보시면 이제 인도의 모습이에요. 개발도상국인 인도는 2016년, 6년에 51도의 전례 없는 무더위를 기록하면서 도로 곳곳에 이렇게 아스팔트가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인도는 이 파리 협정을 통해서 향후 30년 동안 개발 계획이 예정되어 있던 화력발전소 수백 개를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로 전환하기로 서약을 했어요. 미국에서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인도에 만약에 개발 예정대로 진짜 화력 발전소가 지어지고 이제 지어졌다면 진짜 지구가 아주 뜨겁겠죠. 근데 이제 인도뿐만이 아니라 아직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발전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 유엔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개발도상국은 아니지만 에너지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 또한 있죠. 일본, 한국, 중국. 중국도 뭐 좀 개발도상국 안에 속하긴 하지만 여튼 우리나라를 좀 보자면 이제 파리 협정 이후에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외치면서 한반도 동남부 산맥의 나무들을 모두 벌목을 하고 이제 저가의 태양열 발전기를 여기 보시면 이제 태양광 여기 이제 문경 일대에도 이제 산을 벌목을 해가지고 이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태양열 저가야 이제 수입 태양열 판넬이 가격이 싸긴 하지만 이제 에너지 발전율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문제와 이제 수입도 천연가스 발전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돈을 많이 들였던 거예요. 우리가 기술을 먼저 발전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이들을 먼저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원전 발전을 확대하고 그리고 신규 석탄 발전소를 7개를 또 허가를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화력 에너지 감축 및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친환경 전기 자동차, 전기 이동 시스템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걸 친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의 거의 모든 부분이 석탄과 화력을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렵고 문제가 많죠. 우리는 그러면 개인으로서 뭘 알아야 될까요? 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대체 뭘까요? 과학자들은 탄소 발생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우리는 탄소 발생을 유발하는 나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궁금해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다 하면 여러분 다 나가시겠죠. 아마 이거 봐, 미나님 나가셨잖아. 이제 아마 그게 다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 이후에 이제 찾아보시고 이제 관심을 갖고 아마 찾아보시면 탄소 발생을 유발하는 산업, 이제 쓰레기 처리 문제, 인간의 소비 활동, 이제 생활 부분을 금방 찾게 되실 거예요.
사실 이런 개인이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정치는 환경을 정치적 수단으로 생각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야의 쟁점으로 이제 환경을 가지고 밀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은 환경보다는 이윤을 추구하고 관련된 법망을 피해가기에 바쁘죠.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여기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툰베리라는 스웨덴 친구가 있어요. 16살 친구인데, 이제 2019년부터 학교를 안 가고 환경운동을 이제 지속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트럼프를 만나서 대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탈퇴한다고 했잖아요. 트럼프가 툰베리한테도 이제 막말을 합니다. 친구랑 가서 옛날 영화나 찾아봐라. 이렇게 이제 툰베리한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제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미국 재무부 장관조차도 이제 대학 가서 경제학 배우고 와서 얘기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툰베리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들으면서 1년간의 이제 환경 시위를 지속을 하고 2020년에 그 활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갔다고 해요. 근데 툰베리가 돌아갔다고 해서 환경운동이 끝난 게 아니라 청소년들의 환경운동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등교를 거부하고 이제 환경운동을 하는 친구들도 이제 나타났다고 하고요. 네, 이제 이타 서울은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이 현재를 인지하고 움직일 때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의 변화가 주변과 나아가서 사회의 변화를 낳고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오늘 이 시간을 마치시고 조금이라도 환경에 대한 생각이 바뀌시거나 관심을 가지시게 된다면 이타서울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